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항목별로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어떠한 개정들이 있었는지를 또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지금 세금 계산 구조가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세금 계산 구조를 보시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총 금액 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빼줘서 과세표준이라는 걸 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라는 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세액공제나 뭐 이런 것들을 빼줘가지고 나온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 구조별로 이게 좀 개정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 내용인데요. 첫 번째 개정 내용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100만 원을 벌어들이는데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6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럼 나한테 남은 금액은 40만 원만 남게 되고요. 그 40만 원이 사업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만 원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과세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으로 인해가지고 월급 받은 금액이 만약 사업 속에서 돈 버는 거나 똑같은 금액이 되는데 그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출된 경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옷을 사 입어야 되죠. 뭐 교통비도 들죠. 밥도 먹어야 되죠.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데 이게 애매한 거죠. 이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인지 이게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출된 이 경비가 꼭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라고 구분하기는 조금 불가능하다, 불분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은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총 금액, 내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하고 상여금, 그 총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그런 경비처럼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뺀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총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금액이 500만 원이면 그거의 80%인 뭐 작년 같은 경우는 80%였는데 요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0만 원을 비용으로 경비로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500만 원에서 80%인 400을 뺀 100만 원만 근로소득 금액으로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우리가 비용처럼 빼주겠다라고 하는 게 근로소득 공제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총 금액에 따른 일정 퍼센테이지 근로소득 공제해주는 율 자체가 좀 더 다운이 됐어요. 축소가 됐다는 거죠. 근로소득 공제율이. 그러니까 작년보다 비용으로 더 인정해주는 율이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월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빼주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니까 근로소득 금액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율이 좀 작년에 비해서 더 축소가 됐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은 좀 더 커지게 된다. 이걸로 인해서 작년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내역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거에서 종합소득 공제라고 해가지고 좀 빼주는 게 있어요. 근데 종합소득 공제는 그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인적 공제, 특별 공제, 기타의 공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인적 공제는 네가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게 있는데 그 중에 부양가족이 많다면 아무래도 쓰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부양가족 한 명당 얼마만큼씩 공제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인적 공제고요. 특별 공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활을 하는데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이러한 지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지출들도 일정 퍼센트만큼 특별히 공제해 줄게라고 하는 특별 공제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 제도를 세제면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특별 공제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기타의 공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신용카드 사용하면 일정 퍼센테이지만큼 소득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든지 뭐 기타 이런 저런 공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세 가지의 공제를 합해서 종합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이 종합소득 공제가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먼저 첫 번째 인적 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인적 공제는 또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인적 공제 첫 번째는 기본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건데 이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기본 공제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은 개정된 게 없고요. 두 번째로 추가 공제라고 해서 부양가족 중에 경로 우대자 70세 이상인 경로 우대자가 있으면 100만 원만큼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장애인,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씩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부모 공제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이 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있는데 배우자가 없다는 얘기죠.
즉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힘들 거기 때문에 1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한부모 공제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해주는 겁니다. 이쪽 추가 공제에서 좀 바뀐 거 부녀자 공제인데요. 부녀자 공제라고 하는 거는 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부녀자인 거예요. 여성인 경우인 거죠. 여성인 경우에 뭐 자녀가 있다거나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힘들 거기 때문에 부녀자 소득이 있는 자가 부녀자라면 50만 원씩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이게 올해 좀 개정이 됐어요. 올해도 똑같이 소득이 있는 자가 부녀자라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똑같이 해주는데 다만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올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소득이 있는 자가 부녀자였을 때 작년에는 따지지 않고 그냥 50만 원을 해줬는데 공제를 올해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의 범위가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가 공제 중에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자녀와 관련된 추가 공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자녀 양육 공제라고 해서 자녀들 중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100만 원씩 공제해 줄게. 또 올해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했다면 출산한 그 해, 입양한 그 해에는 출산한 자녀, 입양한 자녀 한 명당 200만 원씩 공제해 줄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자녀 추가 공제라고 해서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이라면 100만 원, 2명 초과는 한 명당 200만 원. 즉 자녀가 4명이라면 2명일 때는 100만 원, 2명까지는 그냥 100이 아니라 합해서 100, 3명째부터는 200, 200 이렇게 해가지고 총 500만 원만큼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다자녀 추가 공제 이런 공제가 있었는데 자녀 관련된 공제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이것들을 다 폐지하고요. 이 자녀와 관련된 이 소득 공제 해줬던 것을 다 폐지하고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너 자녀가 있다면 자녀 2명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씩 세액 공제를 해줄게. 아까 제가 세액 공제는 바로 세금을 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만큼 과거에 소득 공제 해줬을 때는 이렇게 소득 공제 된 거에다가 자기가 지금 몇 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느냐 그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건데 세액 공제는 그냥 요 금액만큼 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15만 원씩, 2명 초과할 때는 한 명당 20만 원씩. 그러니까 똑같이 4명일 때는 15, 15, 20, 20 이렇게 해가지고 총 얼마예요? 70만 원만큼을 자녀 세액 공제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다양하게 자녀 관련된 이런 공제들이, 소득 공제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걸 다 통합해가지고 그냥 한 명당 15만 원씩 또는 20만 원씩 세액 공제 형태로 바뀌면 약간 좀 혜택이 좀 줄어들게 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자녀와 관련된 공제 제도가 좀 단순화되고 통합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공제인데요. 이 특별공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았어요. 근데 이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 뭐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기부금이나 이런 걸 지출하게 되면 그거의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작년까지는 다 소득공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그 소득공제를 해줬던 특별공제의 거의 대부분이 올해는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세액공제로. 그래서 소득공제가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가볼게요. 보험료 공제라고 해서 작년에는요.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회사가 절반 내고 내가 절반 내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내가 낸 금액 전액 작년에 소득공제를 해줬고요. 올해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얘는 동일한데 문제는 이제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보장성 보험료, 뭐 사망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상해보험 이런 그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지출한 금액만큼 작년에는 소득공제를 해줬어요. 소득공제를. 근데 올해는 이 보장성 보험이 바뀌어가지고 1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12%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낮은 세율 적용되는 자가 6%,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1,200을 넘어가면 15%, 그 다음에 4,600을 넘어가면 24%, 뭐 이런 8,800 넘어가면은 뭐 35% 이런 식으로 좀 쭉 돼 있는데 세율 구조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세율을 15%를 적용받는 자래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을 냈을 때
100만 원만큼 작년에 소득공제가 되면 여기에 세율 곱한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100만 원에 15%를 곱한 15만 원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100만 원에 12%를 곱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대요. 그럼 이게 6%가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작년에는 100만 원에 소득공제가 됐으니까 6%를 곱한 금액인 6만 원만큼만 세제 혜택이 있었던 건데 올해는 100만 원에 11%를 곱한 12만 원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6% 세율이 적용되는 자, 소득이 적어서 제일 낮은 세율인 6% 세율이 적용되는 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 세율인 15% 세율이 적용되는 자부터는 작년에는 100만 원 지출했을 때 15%를 곱한 15만 원만큼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는 12%를 곱한 12만 원만 세금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이 적은 자들, 그래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작년에 비해서 더 혜택이 늘어나는 거고요. 소득이 많아가지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올해 바뀐 내용대로 하면 세 부담이 더 돌려받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내가 몇 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0만 원에 12% 곱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얘기고, 소득공제는 그 100만 원만큼 소득을 줄여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냐에 따라 가지고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들한테 유리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공제인데요. 의료비 지출한 금액에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서 계산식이 좀 복잡한데 그냥 의료비 지출한 금액은 작년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어요.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줬던데 올해부터는 의료비 지출한 금액은 그 일정 금액 한도라는 건 똑같은데요. 거기에 15% 곱한 금액만큼을 세액공제 해주는 걸로, 바로 돌려주는 걸로, 세율이 몇 퍼센트가 적용되든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는 걸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들한테 더 유리하게 이렇게 세액공제 형태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특별공제 중에 교육비 공제가 있었어요. 교육비 지출한 금액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다 소득공제 해줬던 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그 교육비 일정 금액 한도라는 그 교육비 지출한 금액에 15% 곱한 금액만큼을 세액공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인데 역시 일정한 한도까지 기부금 지출한 금액을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해줬던 거를 올해는 기부금 지출한 금액에 15%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다. 소득공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세액공제로 바뀌는 거죠. 또 기부금 지출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25%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이제 주택자금 공제라고 하는 건데, 이 주택자금 공제라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약간 개정된 것도 있고 그대로 가는 것도 있어서 하나씩 잠깐 보면은, 첫 번째가 청약저축공제인데 이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12월 달에 해야 될 절세 팁에서 설명드렸던 주택 청약저축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백의 40%만큼 소득공제 해줬던 거고요. 이 불이백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연 120만 원을 한도라는 거고요. 그 120만 원 한도라는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해줬던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자금 공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임차 차입금 공제인데 이건 뭐냐면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릴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리면 그 전세금 빌린 거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전세금 빌린 돈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 상환한 금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줬고요.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빌린 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곱하는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월세액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 월세액은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건 이렇게 됐죠. 월세액의 절반만 소득공제를 해줬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한계 세율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 한계 세율이 15%, 아니 6%라고 할게요. 한계 세율이 6%가 적용되는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월세를 사는 사람, 서민들이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그 월세 금액이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러면 이제 1년이면 600만 원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에 50%를 곱하면 만큼 소득공제가 됐으니까 300만 원만큼 소득공제가 된 거고요. 소득공제가 되면 세금 효과는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300만 원의 소득공제에 6%를 곱하면 18만 원만큼을 세금을 돌려받았던 거죠. 근데 그게 올해 개정이 됐는데요. 이거 좀 주의하실 게, 이 월세액은 소득공제였다가 이게 며칠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법이 바뀐 거는 다음 사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특이하게도 며칠 전에 바뀐 거를 이번에 연말정산하는 2014년도부터 적용하는 걸로, 소급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는 바로 이번부터 적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며칠 전에 개정되고 바로 적용되는 건데요. 월세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대요. 그래서 월세 낸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겠대요. 그럼 아까 600만 원만큼 월세를 냈다면 10%를 곱한 금액만큼은 세액공제라는 얘기는 바로 돌려받는다는 얘기니까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바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한계세율이 6%가 적용되는 자의 경우에 작년도에는 월세 600만 원 내는 사람이 세금으로는 18만 원만큼 돌려받았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바뀐 규정이 바로 이번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으로 인해서 600만 원만큼 1년에 월세액 낸 금액이 있다면 6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48만 원이나 더 혜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민들을 위해서 며칠 전에 개정한 거를 이번부터 바로 적용하겠다 해서 이렇게 바로 개정이 된 겁니다. 다만 좀 주의하실 게, 월세액은 75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750만 원까지만 한도를 한다. 그리고 이때 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작년에 비해서 그 대상자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총금액 7천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자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자의 대상자도 더 많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소득이 적은 자들이 월세를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세제 혜택이 훨씬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자금공제라고 하는 거는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공제인데, 이 주택자금공제 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공제라고 하는 거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내가 주택을 처음으로 하나의 주택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돈으로 100%를 다 주고 살 수는 없고요. 은행에서 그 취득하는 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한 절반 정도, 한 3억짜리라면 한 1억 5천은 차입을 하고 자기 돈 1억 5천 해가지고 첫 주택을 구입을 하죠. 그런 주택을 하나만 딱 구입한 자의 경우에 구입하는 그 주택을 저당,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차입한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자 상환액의 100%만큼 소득공제해 줬던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자 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다만 뭐 약간 그 주택이 작년도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뭐 이런 말이 막 있었는데, 뭐 올해는 그냥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대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계산은 구조는 작년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택자금공제에서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하게 보였던 부분은 서민들을 위한 월세.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전환이 돼서 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의 공제인데요. 기타의 공제는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해서요. 이거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에 그 금융상품 중에 하나 연금저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국민연금보험료 낸 거 전액 공제하는 건, 전액 소득 공제하는 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되는 건데, 연금계좌, 이게 좀 바뀌었죠. 연금계좌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연금저축 가입해가지고 납부하는 금액인데 4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소득공제해줬던 거를 올해는 400만 원까지 된 돈에 12%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좀 개정이 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연금저축 가입해서 불입하는 금액은. 자, 두 번째 기타의 공제는 여러분들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소득공제해 주겠다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근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실은 그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게 있고 30%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30%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의 급여하고 상여금의 합계, 총 급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있었을 때, 그때만 그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15%나 3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의 25%는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이 최소한 1천만 원은 초과해야 되는 겁니다. 1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못 받고요. 1,200만 원 사용했다면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그 200만 원. 그 200만 원 금액에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올해도 거의 동일한데요. 보니까 거의 똑같죠?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15%나 30%를 해주는 건데 얘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올해. 이게 이 40%는 뭐냐면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그 월세액 공제랑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개정된 내용인데 이번 2014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직불카드와 관련해서 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2014년도에 하반기에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이 2013년도에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30%가 아니라 40%로 10%를 더 많이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에 이왕이면 40%를 적용받고 싶으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소득공제를 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조금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한도는 뭐 작년이랑 똑같이 300만 원 또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한 게 있다면 각각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한도가 된다. 그건 작년이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기타의 공제의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인데 올해 신설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보는 겁니다. 전년도 총금액 5천만 원 이하면서 근로소득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로소득만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가입해야 됩니다. 다른 소득도 있는데 가입했으면 나중에 공제받은 거 다 뱉어내야 돼요. 꼭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이 일명 소장펀드라고 했죠. 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요. 연 600만 원 한꺼번에 12월 달에 다 넣으셔도 됩니다. 연 600만 원 한도로 해서 40% 곱하기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다. 그러면 600만 원 다 집어넣으면 40%로 곱하게 되면 240만 원만큼 소득공제가 되고, 내가 지금 세율이 15%가 적용되는 자라면 그러면은 세금으로는 36만 원만큼을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요거 다만 좀 주의하실 거는 기타 특이사항인데, 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자가 이 가입 대상자인데, 근데 이 총금액 연봉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총금액 8천만 원 될 때까지 매년 6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고요.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인 자부터 가입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8천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납입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5년 내에 인출하게 되면 그동안 공제받은 거 뱉어내면서 추가로 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펀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 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최소한 5년간은 인출하지 않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제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 세율도 올해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 세율 6, 15, 24, 35, 38%의 세율은 작년과 똑같은데 과세 이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35%가 적용되는 자가 작년에는 3억까지였는데 올해는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들 그 금액에 대해서는 35%고,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38%를 하겠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3억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38%였는데 올해부터는 1억 5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38% 세율을 곱하게 돼 있어서 38% 세율이 적용되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소득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율 구조가 개정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라고 하는 건데, 세액공제는 아까 우리가 소득공제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중복되는 거라서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추가로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산식은 모르셔도 되는데,
한도가 작년까지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50만 원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요. 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공제 한도가 66만 원까지 되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총 금액이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63만 원이고 총 금액이 7천만 원 초과되는 자는 작년과 또 동일하게 근로소득세공제 한도가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근로소득세공제 한도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나머지 세액공제는 아까 우리 공부했던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넘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